아직은 먼 봄, 겨울의 끝자락, 추위를 뚫고 피어난 매화처럼 그는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또 정치 신인인 저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여망을 모아 이제 국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뜨거운 외침이 이어졌다. 변화에 대한 열망,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권이 제대로 서는 나라 반드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를 불러낸 것은 국민이었다. 마침내 국민은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대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여러분. 전진합시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처음 국민의 뇌리에 새겨진 것은 2013년 국정감사 때였다. 외압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셨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것이고,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강직한 검사 윤석열.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은 오직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길이었다. 과연 대통령 윤석열을 만들어낸 삶의 궤적은 어떤 모습일까? (1960년) 서울. 윤석열은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교수인 학자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강단 있는 경제학자 아버지와 온화한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그는 자유롭지만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의 첫 학교인 대광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160명 남짓, 다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 정도로 친했다고 한다. 이 교실이 70년대 윤석열 후보님이 여기서 아마 교실에서 공부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6학년 2반인데 그때 당시에도 6학년 2반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윤석열은 말수가 적은 학생이었다.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은 돌돌이, 똘똘하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6학년 2반 전체 사진이고요. 어려서부터 유달리 키가 컸던 그는 운동을 좋아했다. 야구부터 스케이트까지 못하는 종목이 없었다. 그때는 보면 그냥 잡다하게 다. 그렇다고 그 농구도 잘하는데 그렇다고 썩 잘하는 건 아니다. 아니 이게 이제 폼이 굉장히 좋아요. 폼이. 그래서 당구도 치면 대학교 때 당구도 치면 폼사예요. 야구 명문인 충암중학교 시절에는 선수 제의를 받을 정도였다.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장을 누비길 좋아했다는 윤석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부쩍 성장한 그는 운동은 물론이고 공부에서도 돋보이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과연 고등학교 친구들의 기억 속에 그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좀 덩치도 크고요. 그다음에 말하는 거나 뭐 생각하는 거나 저희 같은 또래보다는 상당히 좀 그 사고의 폭이 넓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애 늙은이 같았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카리스마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 만약에 우리 동창들이 먼저 만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나 오늘 술 못 먹어. 근데 윤석열이 딱 나타나면 일갈의 정리가 싹 돼요. 다 같이 그냥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얘기도 그렇게 또 잘 이끌어 나가고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그때도 어디 뭐 만나서 뭐 한다 보면 얘기 주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식의 어떤 우리 사이에서도 그런 약간 리더적인 면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과 대화가 자유로울 정도로 지식의 폭과 깊이가 남다른 한편 친화력 또한 유달리 좋았다고 한다. 가장 기억 남는 게 그 수학여행 갔을 때 여기 있는 요 성렬과 앞에 있는 요 부부가 여기 설악산 신혼여행 오신 부부였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친해져 있어. 윤석열이가 친해져가지고 아주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더라고. 뭐 친화력 그런 거는 뭐 다른 사람보다 아주 우월했다고 그런 기억이 나고 성렬이가 이렇게 성격이 호방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책 볼 때는 이렇게 줄쳐가면서 봅니다. 꼼꼼하게. 우리 아주 괴팍한 국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고등학교 때 하루는 책을 하나 들고 왔어. 국사 책을 들어서 여길 보라 이 말이야. 뭐 이러면서 서결구는 이렇게 꼼꼼하게 말이야. 너무 잘해놓으니까 그거를 반에 돌아가면서 그걸 또 한번 그러신 적 있어요. 그의 성장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준 이는 바로 아버지. 윤석열이 삶의 멘토로 삼고 있는 경제학자 윤기중 교수이다. 이런 법경제학이나 경제법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걸 많이 갖게 됐고 아버지가 이런 책 한번 읽어봐라. 또 아버지가 책을 사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2층에 아버지 서재가 있었는데 거기 좋은 책들도 많았고 상당히 자상하시면서도 굉장히 원칙주의자셨고 공정이라는 가치를 항상 얘기를 하면서도 과연 현실에서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걸 항상 고민하는 그런 학풍을 이어받은 게 소위 윤 선생님 댁의 이 학풍이신데 아마 학문에 들으셔갖고 60평생 하신 일괄된 주제가 있으세요. 한국 사회의 불균형, 한국 경제의 소득 불평등과 불균형이 그거를 규명하고 그걸 연구하고 평생 그 작업을 하셨어요. 공정과 원칙을 중시하는 가풍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의 11대 직계 조부이자 파평윤씨 가문의 기틀을 마련한 팔송윤황. 윤황 선생은 선조 때 157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인조 때 163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활동 내역하면은 정묘호란 때, 병자호란 때 바로 이 척화를 갖다가 주장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젠 이 정부의 왕에게 건의한 상소를 갖다가 보시면 조세제도의 개혁과 군욕제도의 개혁을 갖다가 주장하신 분입니다. 특히 이
많은 백성들한테 고통을 갖다가 주고 있었던 그 이 공납 같은 그런 세금 제도를 갖다가 개선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갖다가 내걸었었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아버지의 있죠 철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율곡 이이의 제자였던 윤왕 선생은 사람됨이 굳세고 강직하여 굽힘이 없다는 평을 들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상식을 바로 세우고 산업 기반을 고도화해서 신나는 나라,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생산적인 복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엄혹하고 혼란한 시대. 오랜 독재를 거쳐 대한민국이 진통을 겪어야 했던 그해. 윤석열은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법학도의 길을 고난 것은 아버지였다. 사회 현상과 심리학에 관심이 많던 그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을 공부하기로 했다. 참 화목한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의 교육을 받았다는 느낌이 딱 들 정도였어요. 그만큼 반듯한 거죠. 쉽게 말하면 반듯하고 그늘이 없고, 어떤 불의적인 면을 보면 사고 오면 안 하는 면을 보고 저는 오히려 내보다는 더 어려운 일인데 저런 면을 가지는 건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통했죠. 시대는 또 한 번 경랑에 휩쓸렸다. 12.12 군사 반란으로 대학 캠퍼스까지 탱크가 진입해온 것이다. 저희들이 서울법대를 다니면서 윤석열 후보와 저는 형사법학회를 같이 했습니다. 거기서 모의 재판을 매년 하는데 1, 2학년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가 툭 하면 휴교를 하고 정문 앞에 탱크가 서 있고 휴교령이 내려지고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을 상상도 못할 겁니다만 1, 2학년 때는 그랬었습니다. 통제와 감시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학생들은 12.12 군사 관련 모의 재판을 열었고 윤석열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다. 그 당시에 이제 알려지기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그 당시 12.12 쿠데타의 주범이 아니라 신현악 전 총리께서 그 주범이다 이렇게 알려져서 신현악 전 총리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그리고 그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는 무기징역인가 선고를 하신 것으로, 정말 이 신군부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문제 있는 학생으로 지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강릉 외갓집에 오랫동안 가서 피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주의 인물로 지목된 윤석열은 석 달간 강릉에 머물렀다. 그가 강릉을 찾은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었다. 이게 다 이 집이에요. 이 집이 윤석열 씨 애갓집이에요. 애할머니. 애할머니? 네. 작년 한 2년 전까지 사셨어요. 할머니가 102살에 돌아가셨어요. 방학 때마다 외가를 찾았다는 윤석열. 외할머니는 윤석열에게 삶의 지침을 내려준 소중한 존재였다. 딸을 뱃속에 품은 채 남편을 여인 외할머니는 홀로 윤석열의 어머니를 키워야 했다. 귀한 딸이 낳은 손자는 그야말로 금쪽과도 같았다. 할머니가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뿐이기 때문에 딸이 출가를 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으니 금덩어리 보듬도 더 중요한 게 윤석열이야.
어떻게 이뻐하셨어요? 할머니가 방학이면 맨날 할머니가 그 강로로 온다고 좋은 생선 잡아서 요 손자를 그렇게 봉양할 수가 없어. 저희 외할머니는 그 강릉에서 이 포목점을 하셨는데 꽤 크게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물건도 딱 가져다가 이렇게 꽤 크게 아주 일찍이 남편을 여겼거든. 저희 어머니가 유복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친정에 좀 도움을 받고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꽤 많이 성공한 그런 아주 사업가였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강릉의 한 시장에서 35년 넘게 포목점을 운영한 외할머니는 지역의 유명한 인사였다. 그 성품은 물론이고 바느질 솜씨 또한 소문이 자자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장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할머니가 네 수의는 내가 해준다 해서 수의를 우리 엄마 수의도 그 할머니가 해주셨어요. 근데 그 수의가 얼마나 고운지 돌아갔을 때 거기 염하는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난 이제 염을 지금까지 몇십 년 해봤지만 이런 수의 처음 본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그 할머니가 솜씨가 진짜 대단하셨어요. 외할머니는 강릉 지역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수십 년 동안 지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인정 많은 외할머니의 품과 같은 강릉에서 법대생 윤석열은 치열하게 번민하고 고뇌했다. 법과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이다. 그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고시촌에 들어갔다. 당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추억의 장소를 찾았다. 그 시절의 풍경은 사라진 지 오래. 그치, 이거 다 새로 준 거지. 고시원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저 위쪽에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고 저 건너편에도 있고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고시생들이 많이 있었고. 대학 재학 중 1차 시험에 합격한 윤석열. 하지만 2차 시험에선 번번이 낙방했다.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한 10명은 거기서 같이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님이 말씀하시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특히 87년 직선제 개헌 직후라서 굉장히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인데 후보님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정말 어떤 것도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잘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선배님은 그렇게 다 잘 아시는데 왜 시험이 안 되지? 그러니까 고시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순식간에 갖다 막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압축적으로 단시간에 많이 퍼부어야 되는데 다른 데에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다 챙기시고 정말 친구들 챙기는 거, 뭐 후배들 챙기는 거는 소홀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뭐 면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본인 시험 공부를 이렇게 단시간에 갖다 퍼부을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모자르셨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친구들 우리 같이 스터디할 때 나이 든 친구들이 이제 막바지에 몰렸다 싶으니까는 막 그냥 정말 절실해갖고 그러는데 서기래는 그렇지 않고 여유가 있고 후배들이 또 물어보면 신나서 자기 공부 안 하고선도 신나서 또 막 얘기해주고 뭐 이러고. 고시생 시절 이런 추억도 있었다.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이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술 한잔 저희 집사람 친구들하고 제 친구들하고 해서 이때도 아마 제 기억에는 이 성열 군이 여기 분위기를 주도했어요. 그리고 뭐 저 신혼 때도 그때도 이제 고시생이었으니까 그때도 그냥 뭐 예고도 없이 뭐 안주 하나 간단한 거 사들고 그냥 저희 집에 와서 또 술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탈전국이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윤석열. 34살에 검사가 된 그의 첫 발령지는 대구지방검찰청이었다. 그 고시되고 나면 뭔가 완장찬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수도 있거든요. 젊었을 때 되거나 그런 건데 이제 고시 공부 오래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성품 때문인지 뭐 그런 어떤 권위의식도 없고 그 옛날 같이 지내던 그 시절 그 모습으로다가 그때까지는 그렇게 같이 지냈었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타지 생활. 그가 둥지를 튼 곳은 한 가정집이었다. 2년간 하숙생으로 머물렀던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여기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뭐 살림살이 아무것도 없고. 당시 유학 떠난 아들의 방에 잠시 살았던 하숙생이 바로 윤석열이었다. 살림살이 자기 이불 가지고 뭐 그냥 옷 한 불, 와이셔츠 몇 개, 뭐 요 전에 보이기는 정말 엄매 감사한 검소하게 라디오 하나, 짜맨한 거 이런 거 살림살이 없어.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겪어보니까 사람이 인정도 있어, 인정도 있고 의리도 있고 예의도 있고 우리 사람이 갖출 거는 그 집 다 갖추는 사람들이라고. 이 집엔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초임검사 윤석열의 자취가 남아있다. 그 검사님이 초임 검사 축하난으로 받은 거를 우리 집에 갖다 놓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들고 왔죠. 그런데 거의 다 죽고 이 남은 게 몇 개 없어요. 한 7, 8개 정도 될 거예요. 하여튼 많이 가봤어요. 곱게 뻗은 난처럼 올고 닿던 늦깎이 초임검사. 그 시절은 검사 윤석열의 초석이 되었다. 그때 당시 윤 검사님 생각이 나죠. 초임 검사의 그 심정으로 또 앞으로 검사 생활 하시면서 이 난도 같이 크면은 또 볼 때마다 윤 검사님이 생각 난다는 그런 뜻이라 그런 의미겠죠. 6년차 검사가 된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경찰 실세였던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소한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았고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특수부라고 하는 데가 원래 공무원 뇌물사건 수사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기업 수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검사가 너무 그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감추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하고 다 털어놓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장을 구속한 여파일까? 그는 부산지검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결단을 내린다. 당시 이 로펌에는 형사팀이라고 하는 곳이 없었고 그래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없었는데 그 이명재 변호사님께서 어디 검사 출신으로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 없냐 이렇게 물으시기에 제가 2번 생각도 하지 않고 당시 부산지검에 가 있던 윤석열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그 친구 한번 올라와 보라고 해라. 그래서 올라오게 했고 2002년 1월 초에 태평양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 윤석열은 특유의 수사 감각을 발휘하며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다. 약속도 안 했는데 막 각자 의뢰인을 만나러 구치소에서 딱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서 이제 서로 웃고 나서 이제 잠깐 시간 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심각하게 변호사 하는 게 어떠냐고 나한테 물어서 나는 뭐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자기는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이 정말 그 파렴치범이나 뭐 정말 반성도 안 하는 사람을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굉장히 조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고도 얼마 있으니까 다시 검찰로 가더라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1년 만에 검찰로 복직한 윤석열은 참여정부의 측근 인사를 구속하는가 하면 문무현 정부 출범한 이후에 그 한나라당이 찻대기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대검 중수부의 대선자금 수사본부가 차려지고 윤 후보를 검찰연구원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때부터 큰 사건들에 관여하게 됐는데 정당은 물론 위아래를 가리지 않는 원칙 수사를 계속해 나갔다. 권력 중심부를 타격하는 굵직굵직한 수사를 맡으며 능력을 발휘했다. 정권 실세와 재계 거물을 상대로도 눈치 보는 법이 없었다. 특별수사는 경찰이 수사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직접 어떠한 주제를 선정을 해서 직접 처음부터 하나하나 수사를 하고 기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사를 어떤 사건을 어느 범위까지 어느 정도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을 굉장히 좀 창의적으로 해야 됩니다. 환부를 도려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수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도로만 딱 수사를 해서 말아야지. 우리 윤석열 후보는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그의 운명이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진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은 그는 국정감사에서 윗선의 개입을 폭로하며 주목을 받게 된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후 윤석열의 화두가 된다. 하지만 그는 곧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특별수사팀장 자리에서 경질됐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 국가의 정보기관이 개입해서 선거에 개입해서 집권당의 후보의 그 당선을 도와줬다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를 할 때 굉장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데 이 사건 수사하면서 그냥 그 앞뒤 안 가리고 우리는 뭐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검사를 보고 상당히 놀랐죠. 다음 발령지는 대구 고등검찰청이었다. 특수부 부장검사가 평검사로 좌천성 인사라는 게 중론이었다. 그때 뭐 문자 많이 보내줬죠. 응원하는 문자를. 너 잘하고 있다. 네 소신대로 응원한다. 그런 문자들을 많이 보내줬죠. 야, 너 그 힘들어서 어떠냐. 나는 사건 기록 보는 게 세상에 제일 재밌다는 거야. 응? 하루 종일 봐야 되잖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군다나 다 팽당하고 있는데 그냥 오로지 그냥 대구지검, 대구고검하고 대전고검 계속 그 사건 기록만 많이 본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이겨내.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곰 같은 그런 우직함도 있어요. 그냥 그런 거 버티는 거 보면. 그리고 전혀 자기가 힘들 내색을 안 하죠. 만나도. 시련 속에서 정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2016년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합류한 윤석열은 기업의 뇌물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제가 이제 의사의 비유를 잘하거든요. 병원의 비유를 잘하고. 근데 환자가 뭐 재벌 회장이든 정치 권력자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든 똑같이 치료를 해야지. 그 미국 법무부에 가면은 정문에 돌로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오로지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 근데 뭐냐면 이 법과 원칙이 힘이 있는 사람한테도 정확하게 집행이 될 때 그 사회가 구심력을 가질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대선 승리와 동시에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수사해 나갔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하며 윤석열은 전 현직 대통령 3명을 수사한 검사가 되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제 법과 제도에 충성한다는 이야기죠. 법치주의자죠. 그 말은 이제 자기를 임명한 권력이라도 그 권력 안에 부정부패가 있으면 야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높이 평가했던 것도 박근혜 정권 때 많은 사람을 정의 심판대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권력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스스로 맞서 싸운다. 그래서 이제 공정과 상식의 일종의 대명사가 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과 예리한 수사 감각을 평가받은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헌법을 준수하는 검찰. 적폐청산의 아이콘 윤석열과 함께 국민이 바라는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 집행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23번이나 언급하며 결의를 드러냈다. 공정과 상식에 의거한 원칙주의 수사. 그 원칙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기 시작한 것이다. 잠깐만 옆에 느껴주시면 오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검찰은 서울대 인턴수료증 위조라고. 윤석열은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고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집행 정지 소송을 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수장관님한테 한 말씀.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는 사퇴를 결심하게 된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2021년 6월 2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앞은 170여 개의 화환이 길게 늘어섰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넉 달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법을 집행하면서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로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 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9년을 넘어 단결과 통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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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말로 윤석열 신드롬이 일어났다. 국민은 윤석열을 불렀고 그는 그 부름에 응답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후원금 모금도 시작했는데 첫날인 어제 오후 8시 15분을 끝으로 후원금 한도액인 25억 6,545만 원을 채워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후원금 모금 하루 만에 한도액을 모두 채운 것은 여야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어 있을 때 민주당에서 윤 후보에게 정치에 들어오라고 러브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한 언론사가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해서 윤 검사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기에 제가 정치는 안 합니다. 윤 검사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결국 지난 정권이 그를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대통령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하늘이 국민이고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이 키운 대통령 후보. 윤석열 본인이 정치 안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국민이 부르면 그 거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윤 후보는 나오게 된 거예요. 그는 정권 교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간다. 2021년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정치인 윤석열은 민심을 읽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국민의 마음을 직접 느끼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저쪽에 국민의 의지를 확인한 그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국민의힘의 후보자로 선출되신 윤석열 후보님께 인사드릴 점퍼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자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국민만을 위해 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는 대통령 후보 하나 변변히 배출하지 못하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우리 당세가 많이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거는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 그리고 헌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만이 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우리 당의 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 유세 현장은 정치 개혁을 향한 열망으로 들끓었다. 그 한복판에 선 윤석열은 검찰관 시절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며 기세를 높였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유례없는 초박빙 대상. 지난 3월 3일 우여곡절 끝에 안철수 후보와 극적 단일화가 성사되었다.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것이다. 사실은 뭐 쉽지 않은 고비고비를 정말 거침없이 돌파해 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처음 뭐 당에 들어온 입당의 문제, 그 이후에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나서 당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정말 후보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또 단일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큰 방향에서 필요한 때 결단하고 또 필요한 때 양보하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 위기를 하나하나 돌파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이 굉장히 많았고 또 여의도 문법 내지 정치인의 문법과는 다소 다른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논란을 빚은 적도 있지만 고비고비마다 정치적 판단에서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치인은 통상 51%가 원하는 쪽으로 2번 연거푸 선택을 하면 성공하고 49%가 원하는 쪽으로 2번 연거푸 선택하면 실패한다고 그래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정치적 선택은 저는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선택은 다 옳았다고 봐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은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늘 고민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격과 책임과 또 자유의 엿대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승리이기도 하다. 정의를 위해 맞서 싸운 나날, 그 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신념.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다. 대통령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좀 상식에 맞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희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고 낮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고 또 밤에는 안전함으로 평안하게 꿈꿀 수 있는 그런 일상의 회복을 기대해 봅니다. 당파를 떠나서 좋은 훌륭한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많이 있는데 지역별 그리고 성별 그리고 세대별 갈등을 잘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나라, 교육시키기 좋은 나라, 취업하기 좋은 나라, 또 내 집 마련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